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할아버지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탐욕과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4월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78살의 김태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3층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조용한 오후였죠. 할아버지의 서재는 두꺼운 나무문으로 되어 있어 밖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그날은 우연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환기를 시키려고 열어둔 것을 깜빡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26살의 손녀 지민이가 엄마인 며느리 정희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언제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거냐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고, 할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가시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손녀는 답답하다는 듯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들려온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손녀가 이 집이 정말 30억은 되느냐고 물었고, 며느리는 부동산에서 35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으시면 안 되고 아직 명의가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가 나이 드셔서 귀도 어두우시고 판단력도 떨어지신다며 자신들이 얼마나 잘해드리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주 가족끼리 떠나는 동남아 여행 얘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괜찮을지 묻는 손녀에게 며느리는 오히려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면 요양원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 할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1946년생으로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포기하지 않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1968년에 결혼해서 이듬해 아들 민수를 낳았고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본업 외에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1978년에 강남의 작은 땅을 샀습니다. 당시 강남은 논밭이 대부분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할아버지는 정부의 강남 개발 계획을 믿었습니다. 1985년에는 그 땅 위에 2층 집을 지었고 아들을 대학과 대학원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 5천만 원을 내놓았고 1998년에 태어난 손녀를 할머니와 함께 정성껏 키웠습니다. 2008년에는 낡은 2층 집을 헐고 지하 1층 지상 4층의 멋진 단독주택을 새로 지었습니다. 건축비로 5억 원이 들었지만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3층에서, 아들 부부와 손녀는 2층에서 생활했습니다. 2015년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가 할아버지를 더 잘 챙겨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친딸보다 낫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흘렀고 이제 그 집은 시세로 30억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느리와 손녀의 대화를 듣고 난 후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도 이제는 집을 노린 계산된 행동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요즘 들어 유독 요양원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자주 했고 손녀는 예전처럼 애교를 부리지 않고 할아버지를 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아들과 싸워야 하나, 내 손녀가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 하다니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들이 다음 주에 가족끼리 태국으로 5박 6일 여행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지 연세에 동남아는 무리일 것 같다며 미안해했고 손녀는 신이 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족들이 여행을 떠나기까지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학 동창인 변호사 친구를 만나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분노하며 민수가 그렇게 배은망덕한 놈이었느냐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할아버지에게 집의 명의를 절대 이전하지 말고 유언장을 작성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틀 후 할아버지는 법적 효력을 갖춘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강남 소재 본인 명의의 부동산 및 모든 자산은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눔재단에 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본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할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들에게 한 푼도 안 남기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려는 사람들에게 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중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통장, 인감증명서, 각종 계약서를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혹시나 가족들이 몰래 명예 이전을 시도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복도, 현관 등 주요 동선마다 카메라를 두어 가족들의 행동을 녹화할 준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 몰래 종합병원에서 정밀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나쁘지 않았고 의사는 치매나 인지장애의 징후가 전혀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진단서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가족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다툴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창, 회사 동료, 바둑 친구들을 차례로 만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녀가 큰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에 반찬을 많이 해놨다며 불편하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택시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3층 서재로 올라가 준비해둔 리스트를 꺼냈습니다. 5일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날은 집안 정리와 중요 서류 최종 확인, 둘째 날은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과 은행 업무, 셋째 날은 이사업체 알아보기와 새로운 거주지 물색, 넷째 날은 최종 결정, 다섯째 날은 가족들 귀국 전 마무리였습니다. 첫째 날 할아버지는 본격적으로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을 가져갈 것, 버릴 것, 기부할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할머니의 유품들도 정성스럽게 박스에 담았습니다. 오후에는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해 유언장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혹시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강북에 괜찮은 오피스텔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할아버지는 변호사 친구와 함께 강북의 한강이 보이는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15평 정도의 크기로 혼자 살기에 충분했고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에 든다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을 나온 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통장에는 약 2억 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연금, 월세 수입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정확히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지금 시세로 최소 30억, 잘하면 35억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며느리와 손녀가 그날 얘기했던 금액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대학 동창을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는 할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남은 인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격려했습니다. 셋째 날 할아버지는 이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를 하려는데 짐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형 이사로 견적은 1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사 날짜와 시간을 정한 후 본격적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옷까지, 책, 할머니의 유품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생각보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회사 동료였던 친구를 만나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는 분개하며 민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와서 분노해봤자 소용없다며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넷째 날 할아버지는 구체적인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를 정리하고 우편물 주소를 변경했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물건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모두 안전하게 박스에 담았습니다. 오후에는 바둑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할아버지의 결정이 옳다며 새로운 곳에 가서도 계속 바둑을 두자고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친구의 위로에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섯째 날 금요일, 가족들이 내일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남길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집을 떠나고 없을 것이다. 놀랍겠지만 이것이 내 결정이다. 너희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 나는 우연히 며느리와 지민이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할아버지 언제 쫓아내 30억은 되려나 요양원에 보낼 거야 같은 말들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너는 알까?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는 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이 땅을 샀고 이 집을 지었다. 모두 가족을 위해서였다. 너를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도 안다. 대학 등록금, 대학원 학비, 결혼 자금,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주었던 모든 것들. 하지만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팔아 돈을 나눠 가지려 했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말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없다.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이미 법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될 것이다. 너에게 실망했다.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의 열쇠를 모두 챙겼습니다. 가족들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에는 변호사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함께 이사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게 정리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후 할아버지는 3층 서재에 올라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하고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각 방을 천천히 걸으며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2층 안방은 아들 부부가 사용하던 방, 그 옆 작은 방은 손녀의 방, 1층 거실은 가족들이 모여 TV를 보던 곳, 3층 서재는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방, 모든 공간에 추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도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거실 벽에 걸려있던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 짐 속에 넣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세면을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8시가 되자 이사업체 트럭이 도착했고 곧이어 변호사 친구도 왔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로 포장된 짐들과 몇 가지 작은 가구들이 금방 트럭에 실렸습니다. 9시 30분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3층 서재, 할아버지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편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 남긴 편지가 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녕, 이 집아. 좋은 추억도 많았지만 이제 끝이야. 변호사 친구의 차를 타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사 트럭이 앞서가고 할아버지를 태운 차가 뒤따랐습니다. 강남을 벗어나 한강을 건너 강북으로 가는 길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시 30분 새로운 집에 도착했습니다. 15평짜리 오피스텔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짐을 날랐고 30분 만에 모든 짐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떠나고 변호사 친구도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며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남의 집보다는 작았지만 전망은 더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박스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로 해결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새로 이사 왔느냐며 자주 오라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후 내내 짐을 정리했고 저녁이 되어서야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